정경주 교수님의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경성대학교 인문대학 한문학과 교수이시고 부산시 역사 편찬위원회위원이시며 영남유재영시문외 교수가 너무 많아서 다 소개하기는 그렇습니다. 교수님의 오늘 명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30년 전에 책보따리 사진을 지고 그 테러에 글을 읽는다고 정자를 찾아다녔습니다. 테러뿐만이 아니고 여러 곳을 그때부터 주로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되면 저희들이 하는 것이 뭐 한문책 들고 정자에 들어가서 그냥 한 보름, 뭐 한열흘 그래 글 읽고 나가는 게 저희들 일이니까 되게 단장면 범도에 있는 도원정, 또 그 다원에 있는 칠탄정, 뭐 주로 그런 데서 글을 읽었습니다. 그동안 어른들한테 보고 들은 이야기, 제가 또 읽고 또 생각하고 하는데 그런 내용들 중에 일부를 가지고 오늘 그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도학 이야기를 하면은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은 도학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것은 뭐 다 호기심에서 그게 무엇이냐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만 요즘 대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도학 이야기를 하면은 제일 고개를 갖다 설레설레 듣는 사람들이 대학 교수들입니다. 이게 큰 문제라고. 도학이 무엇이냐 하면 지나가는 시대의 제일 먼저 반응이 오는 것이 지나가는 시대의 캐캐묵은 사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참 정말로 통탄하려고 그러십니다. 지난 100년 사이에 한국 문화가 탈바꿈을 해서 이만큼 잘 살게 된 것도 도학의 굴레를 벗어던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실은 그 반대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도학이야말로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게 하는 바로 그 밑바탕에 있는 것인데, 이 도학에 대해서 너무도 오해가 심하다. 여기서 하는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학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생겼으며 그게 도대체 뭐 하는 것이냐 하는 그 이야기를 대충만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한 겁니다. 간략하게 설명한다고 했는데 증거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근거 자료를 대야 되고 하니까 말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읽어볼 필요는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도학이라고 하면 무엇이냐? 인륜 도덕의 학문이다. 인간이 사는 행복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행복이 무엇이냐? 옛날 사람들은 적어도 다른 멀리까지, 상당히 멀리까지 가는 점이 되는데, 조선 초기 고려 말까지로 가서 생각을 하자 그러면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오늘날 사람들도 그렇게 할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행복의 첫째 요건 건강해야 된다. 둘째, 돈이 있어야 된다. 셋째, 권세가 있어야 된다.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있고 좋은 옷 입고 다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세속적인 개념이고, 그런 세속적인 개념은 동서고금이 같은 것이니까 더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런 세속적인 개념 말고 한 걸음 나가서 좀 더 가치 있는 삶이란 정말로 진정으로 인간의 행복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적에 고려말 사람들이 가졌던 생각, 고려시대 때 사람들이 가졌던 생각, 인생의 온갖 허망한 번뇌를 놔놓고 해탈하는 것. 그래서 열반에 이르는 것, 천당극락, 이 온갖 차별 있는 세상을 다 여의고, 이 세상의 번뇌를 다 여의고, 그렇게 해서 영원한 평화와 안식에, 정신적 안식에 도달할 수 있는 것, 그게 얼마나 행복한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 또 한쪽으로 옛날부터 있어왔던 이야기, 돈도 명예도 다 싫다,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건강하게 사는 거다. 그리고 건강하게 살아서 그게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도록, 그리고 말 그대로 신선이 되어서 훨훨 날아다닐 수 있는 이와 같은 그런 건강한 인간,
영원히 사는 기죠. 불로장생하는. 그것이 우리는 이제 도가의 사상, 선가의 사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백년 인생, 이거는 아무리 느려도 인간의 운명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제한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성이 되려는 꿈, 그 험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그리고 인간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관계 속에 있다. 인간관계 속에서 행복과 불행이 만들어지는 것인데 그 행복과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종이 한 장 차이로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것이지만 어렵지만 그 속에서 내가 인간다운 도리를 다하고 인간으로서의 대접을 받는다 그러면 그것이 행복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인륜 도덕의 학문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우주론, 태극, 음양, 오행의 논리를 가지고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밖에 세상 없다. 온 우주가 하나의 태극일 따릅니다. 이 태극밖에 태극이 있을 수가 없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모든 사물들은 음양, 지가 잘난 놈이 있으면 못난 놈이 있는 것이고 키 큰 놈이 있으면 키 작은 놈이 있는 것이고 힘센 놈이 있으면 힘 약한 놈이 있는 것이고 그게 다 어울려서 한 덩어리로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면 키 큰 사람, 키 작은 사람은 각기 역할이 있다. 남자와 역할은 남자가 힘이 세면 여자가 힘이 약하다. 그러면 그 나름대로 서로 상호적인 역할이 있는 것이다. 이게 음양, 태극, 음양의 논리입니다. 모든 사물은 태극 속에서 각기 한 역할과 구실을 가지기 때문에 지가 가진 역할과 구실을 제대로 잘 수행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주에 기여하는 것이고 우주적 삶의 일부분이다. 이것을 갖다가 논의하는 것이 바로 태극, 음양, 오행설입니다. 그걸 하나하나 태극설, 음양설, 오행설, 이기설 나누어 설명하는 것은 번거로운 일이지만 요약하자면은 우주밖에 우주가 없다. 우주는 영원히 하나일 따름이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물들은 우주의 한 부분으로서 하나하나가 일태극이다. 우주의 완벽한 동일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것이다. 그럼 내가 어린 애라고 해서 나의 가치가 없냐? 내가 해야 될 몫이 있는 것이고 어른이라고 해서 내가 해야 될 몫이 있는 것이고 저 임금은 임금이 해야 될 몫이 있는 것이고 농부는 농부가 해야 될 몫이 있는 것이고 그 몫을 제대로 수행함으로 해서 우주가 원만한 하나의 질서를 갖추게 되는 것이고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지자리에서 각기 지 일을 수행함으로 해서 우주가 완벽한 하나의 평화를 이룰 수 있다. 이 사상이 태극, 음양, 오행의 사상입니다. 이걸 기반으로 해서 사람들이 각기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말을 쉽게 이야기하는 이런 말이 공자가 제 gen공이 정치를 어떻게 하면 좋으냐 물으니까 공자가 아주 쉽게 한 말이 있죠. 군군신신 부부자자.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아버지는 아버지 노릇하고 자식은 자식 노릇하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나라가 다스려진다. 너무도 쉬운 말이지만 대단히 어려운 말이죠. 그게 어렵다고 해서 우리 회피할 수 있느냐? 회피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사서삼경으로 가서 설명하자 그러면은 하늘이 인간에게 부여한 본성이 있는 것이고 그 본성을 잘 닦아서 그렇게 해서 잘 수행하는 것. 그게 도요, 그게 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 자기가 가진 몫을 갖다가 제대로 잘 실천하는 것. 그럼 그 어디서부터 실천할 텐데? 가정에서부터. 가정 어디서부터? 태어나서부터. 부모는 부모 굿이라고, 자식은 자식 굿이라고. 자식 굿을만 잘해도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돈 안 가지고 있어도. 하나만 잘 키워도 그 사람은 권세가 없어도 훌륭한 부모인 것이고 이 우주 내에서 제 몫을 다한 것이다. 이게 인간으로서의 가치와 보람을 인간관계의 일륜 그 속에서의 도리와 덕성
도덕. 이 인륜 도덕의 가치를 논하는 학문이 여기에서 나오는 인륜 도덕을 중시하는 요 도학의 학문은 당연히 제일 먼저 배쳐가는 것이 허황한 생각. 이 세계밖에 세계가 있어가지고 이 세계를 벗어나기, 이 부모, 자식, 형제 간에 있는 갈등, 이 갈등을 어떻게 벗어나 버릴까? 그렇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살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행복을 맛볼 수 있지만 사람과 사이에 수없이 많은 갈등들이 있어요. 이 갈등들을 해결을 하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사람들은 불행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걸 어떻게 현명하고 슬기롭게 극복할 것이냐의 문제가 도학의 과제입니다, 실은. 그래서 도학의 과제 중에서 흔히 잘 이야기하면 너무도 잘 드러내는 표본 중에 한 사람이 순임금을 드러냅니다. 순임금이 어떤 사람이냐. 자기 아버지가 이게 아둔하기 짝이 없고 막 고집스럽게 짝이 없어.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는 이런 사람. 제치를 했는데 제치를 한 그 처가 이것도 악독하기 짝이 없는 계모라. 계모가 되어가지고 하나밖에 없는 전처의 자식을 죽이려고 달려들어. 그런데 수는 그 아버지와 그 어머니 그 밑에서 죽을 뻔한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면서도 마침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갖다가 설득시켜서 지 자식으로 사랑하게끔 만들었어요. 그래 정정리의 불객관이라고 그랬어요. 아래 사람으로서 위 사람의 정성을 다해서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 사람들에게 효성을 다함으로 인해 가지고 가정 안에서의 불화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만들었다. 정말로 위대한, 이걸 위대하다고. 우리가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은 순임금이 천하를 장악했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 아니라 나이 30살에 그런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할 일, 우리가 전설에 나오는 계모 이야기는 대부분 다 순임금과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숲속에 들어가서 버렸다는 이야기든지, 저 우물 치라고 해놓고서는 저 우물을 메어버린다든지, 좀 지붕 고치라 해놓고 전부 다 사다리 치워버린다든지, 뭐 이따위 하여튼 못된 짓은 전부 다 순임금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라고 전해옵니다. 그런 것들을 상상할 수 없는 악독한 부모죠. 악독한 부모 밑에서 수는 부모를 악독하다고 한 적이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맹자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세상에 무불시저 부모라. 부모를 갖다가 그러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순임금은 끝까지 하질 않았다. 내 부모가 어째 저러시느냐 이런 생각을 안 했다. 이런 생각을 안 하고 맹자의 표현대로 둔다 그러면은 내가 왜 이렇게 부모님을 설득을 못 시킬까? 이 못난 놈아 하고 스스로를 갖다가 책망했다는 그 맹자 설명입니다. 소학에는 그걸 갖다가 천하의 무불시저 부모, 천하의 부모를 갖다가 그러다 하는 인간은 없다라고 하는, 그렇게 그러다고 생각해서는 꿈에도 안 되는 것이고,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은 얼마 전에 있었던 우리 대법원 판례, 아버지를 죽인 아들을 그 집행유예로 풀어준 일이 있고, 폭력 가장 이런 이야기가 이제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와 어떻게 연결될 것이냐, 그건 또 옛날 사람들이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 그거까지 세세히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런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이 정말로 인간관계는 어렵습니다. 어렵지만은 천금만금이 없다 하더라도 지가 사랑하는 부모가 있다 그러면 부모를 위해서 내가 못할 짓이 뭐가 있습니까? 병이 들어서 부모가 누워 있는데 내가 이 부모를 위해서 못할 짓이 마찬가지로 지 자식이 병들어 있으면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못할 짓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거는 옛날 가치로 말하는 것이지만 오늘날 젊은 사람한테 이야기할 때는 저는 이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네 사랑하는 애인이 있다 그러면, 네가 정말로 사랑한다 그러면 네 목숨까지도 떼놓고 무슨 일인지 할 것 아니가? 그리 해야 될 것 아니가? 그게 인간의 도리인 것이고. 이게 그것 말고 그게 천근만근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와 보람이 있다는 거죠. 이게 인간의 행복은 인간관계에서 천근만근이 있다 하더라도 집에 들어가서 마누라가 눈 흘기고 있고 아무리 높은 권세가 있다 하더라도 지 남편이 등 돌리고 있다 그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인간으로서 대접을 못 받고 인간으로서의 가치와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게 일본 도덕을 이야기하는 도학이라는 말이에요. 도학의 이야기는 그런 거예요. 전필재 선생 김종직은 조선 초기 문단의 종장이자 도학의 종사입니다. 당대의 명사 추강남효원 잘 아실죠? 육신전을 지은 사람입니다. 사륙신이 충신이라고 그렇게 성종대에서 나중에 선조가 자기 선조를 욕했다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지금 살아있으면 내가 그 살점을 씹어먹겠다 이렇게 했던 그 사람입니다. 나이 28살 때 상소를 올려가지고 세조 때 계유정변을 일으킨 사람은 배설에 등용하지 마라. 그때 한 명이가 시퍼렇게 살아있던 때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이 추강남효원이 이 남효원의 나이 제 짐작컨대는 한 35살 무렵이라고 생각되는데 남효원은 39에 죽었습니다. 그 무렵에 영남로에 들러 지은 시에 천년의 한 사람 전필제요 백년의 맹성지 영남로로다 그래 나왔습니다. 여러분 저 밀양에 세 개의 이름난 큰 누각이 고려말 조신초에 있었는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영남로 말고 남수정이라고요 수산에 있었습니다. 지금 남수정은 저 광주 김씨들 제실로 되어 있지만은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 삼랑진에 삼랑루라고 있었습니다. 삼랑루라고 있었는데 그 삼랑사라는 절이 있었는데 지금 저 민씨들 오우정 있는 그 오우정 정자가 있는 그 우쪽에 언덕입니다. 언덕에 저 삼랑 그 오우정 저 위에 보면은 큰 고목나무가 있는데 당산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옛날에 삼랑사에 터고 그 절은 혹 여러분이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고려 후기에 우리나라에 참 이 소위 이 조계종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종파가 불교 종파가 생겨났는데 오늘날의 조계종하고 좀 다릅니다. 종파가 생겨났는데 그 종파의 가장 중심된 역할을 했던 충지라고 하는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그 대사는 밀양 사람입니다. 밀양 사람입니다. 그 대사가 묵었던 곳이 바로 그 삼랑사입니다. 그 삼랑사의 누각이 삼랑루였습니다. 이제 밀양에 옛날부터 이렇게 이제 이름난 누각이 이제 그 특히 세 정자는 대단히 이제 유명했는데 이 집은 이거는 임진란 그 이전에 이 낙동강 홍수 때문에 이제 광주김치 집으로 하사가 되어버렸고 그다음에 저 삼랑루 저거는 언제 폐허가 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일찍부터 그 삼랑진 조창이 들어서기 전에 이미 저기 황폐했지 싶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이 추강남효원이 고려 때부터 내려온 영남루는요 고려 중기 무신란 그리고 서기 1171년에 무신란이 일어나는데 무신란 이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이 대단히 오래된 절입니다. 무신란을 당했을 때 무신란 때 유명한 고려조의 문인 서하 임춘이 피난을 와가지고 영남에서 밀양 향교에서 한 반년 동안 살았습니다. 거기 기숙하면서 살았는데 그때 그 지은 시에 보면은 이 영남루 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영남루는 대단히 오래된 거예요. 그 전부터 아마 그 기록에 전해온 것처럼 신라 말에 영남사의 절이 있었는데 고의 누각이다 하는 말이 맞을 깁니다. 대단히 오래된 길이에요. 그런데 이 추강남효원이 한 말이 천년의 한 사람 전필제요 백년의 명성지 영남로로다. 아무리 지 선생을 갖다가요 높이 세운 말이라도 이 말은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천년의 한 사람. 이 사람은 서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서울. 본디 자기 관향은 어령이지만은 어령에는 자기 우때 선대의 그 전답이 좀 있었습니다. 전답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살기는 행주에 살았어요. 서울 행주에 살았는데 그랬는데 이 사람이 이때 와서
천년에 한 사람 전필제라고 그랬어요. 안중에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했듯이 이 사람은 28살 때 내가 말 좀 1478년 25살 때죠. 25살 때 상소를 올려가지고 한명회를 비롯한 세조 때의 그 공신들을 몰아내버리라 라고 했던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이 말 입에서 천년에 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그 무게가 대단히 값이 있는 겁니다. 정말로 값이 높은 겁니다. 그 다음에 안락당 김헌이라는 사람은 여러분이 혹 아실란지 모르겠는데 중종 때 권력을 갖다가 국가 권력을 장악했던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두 사람이 우리가 조광조 말고, 조광조는 전필제의 제자의 제자뻘이니까 놔두고, 또 말고 이제 국가 권력을 장악한 인물 가운데 대표적인 권신을 들 적에 두 사람을 듭니다. 남곤과 김한로를 듭니다. 남곤은 밀양 사람입니다. 밀양 부북면 대항 사람입니다. 그런데 남곤은 놔둡시다. 남곤은 이제 전필제보다 40살 미치니까 놔두고. 요 이제 김한로의 아버지가 누구냐 하면은 바로 요 안락당 김헌입니다. 안락당 김헌. 안락당 김헌은 전필제가 세조 때 배설에 나가서 사은부 감찰로 있다가 잡가를 갖다가 잡학을 문신들이 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임금 앞에서 근의를 바로 했다가 저 못된 놈이다 하고 세조가 좀 성질이 아주 강한 사람이거든요. 바로 그 자리에서 그 다음날 배설해서 잘라버립니다. 그런데 세조가 그렇게 강경한 성질을 가졌지만 인제는 굉장히 아끼는 사람이에요. 6개월 뒤에 복직시킵니다. 6개월 뒤에 복직을 해요. 이것 가지고 어떤 사람은 또 세조를 미워했다?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이런 일 때문에 미워하고 정오하고 사랑하고 하는 그런 인간들은 아니라 이 인물들이. 그런데 그 무렵에 한 6개월 쉴 무렵에 서울에 쉴 무렵에 이 김헌이 거기 가서 전필제 문화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전필제가 워낙 뛰어나니까 이때 전필제 나이 32살, 3살 무렵이었는데 이때 서울의 명문대가에서 자기 자제들 공부시킨다고. 그런 전필제하고 나이 차이 해봤자 10살 차이밖에 안 나요. 그런 이제 젊은 인재들을 전부 다 전필제에 와서 공부를 한 사람이 많아요. 이때 과거에 나온 사람만 해도 제가 헤아리기로 한 7, 8명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런 말을 해놨어요. 전필제는 한 시대의 종사이며 근세의 시조라고. 종사. 대단한 겁니다. 이 종사. 종사라고 하는 것은 이 종사라는 말을 갖다가 조선 전기에 이게 처음 나오는 말입니다. 한 사람을 놓고 한 시대의 종사다. 이런 말이 이 시대에 처음 나오는 말입니다. 그 뒤에 가면은 퇴견이 율곡이니 하는 분들을 종사라 이야기하는 말이 나오죠. 그럼 조선 시대 때 어떤 사람이 학문의 가장 우두머리, 타의 추종을 불가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종사란 말을 붙이거든요. 선생이 많이 있으면 종사란 말을 잘 안 붙여요. 그런데 이게 조선 초기에 처음 나온 말이라고 이게. 이 말을 갖다가 붙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당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뭐 거짓말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뒤에 태계는 놔둡시다. 그 다음 단락에 이처럼 전필제의 문학과 도학은 그의 생존 당대부터 사림의 지극한 존중을 받았고 인륜 도덕의 모범을 보여준 그의 은행과 예학 문명의 세상을 구해나려는 그의 문학과 도학은 연산조의 참혹한 사화에도 불구하고 그의 문도들을 통해서 널리 전파됨으로써 실상은 조선조 사대부 문화의 주류를 형성하는 것이 전필제의 학문이었던 것. 이는 한원당 김경필과 일두 정여창을 거쳐 다 전필제 제자들이죠. 조정암과 이태결이 이어진 조선조 또 학년원과 매개조의 주강남여온 저감조신 타경 김일손 허암 정일양 등으로 이어진 문학 기풍으로 이 시대를 대표하는 도학자예요. 이 시대를 대표하는 문학가들입니다. 이 사람들 빼고 우리 문학사가 서술될 수가 없을 정도니까. 무오사와 유 간혹 전필제의 문학과 도학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이가 없지 않았지만은 그 대부분이 무오사와의 전필제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그 다음 페이지
대부분이 연산조의 폭증에 영합하였던 유자강 및 몇몇 건간들이 왕권을 빙자하여 대역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조작 모함하였던 사옥의 공처와 그 잔재를 근거로 삼기 때문에 이건 길게 논할 가치가 전 전혀 없다고 봅니다. 전필제가 조의제문을 지었기 때문에 모사화가 일어났다. 이거는 유자강이 한 말이에요. 그렇죠? 전필제가 조의제문을 지었기 때문에 그거 안 됩니다. 그거는 조의제문은 성정도 봤던 것이고 이미 다른 사람이 다 봤던 기라요. 그런데 갑자기 전필제가 죽고 난 6년 뒤에 유자강이 조의제문이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죽은 사람이 무슨 역모를 도모합니까? 이 글이 이런 내용을 품고 있으니까 당신이 그냥 용서해서 되겠느냐? 이렇게 임금을 격동시켜서 중종실록의 말을 빌자 그러면은 임금에게 살해의 의도를 불러일으켜서 그 중간에서 권력을 행세하려고 하는 간신들의 속셈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다. 이렇게 정의해야 맞습니다. 조의제문을 짓는 것이 글을 왜 못 지어요? 그 글을 어떻게 행세했느냐? 어떻게 정략적으로 사용했느냐? 이 나쁜 놈이지. 전필제가 죽은 6년 뒤에 유자강이 이걸 가지고 와서 그 제자인 타경 김일손이 내 선생이 젊었을 적에 이런 시를 지었다 하는 걸 적어 놓은 걸 보고 이 무리들이 작당을 해서 세조를 비난했다. 이렇게. 세조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세조가 정축년 10월에 1457년 10월 24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4일 오후 4시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몇이라고 그러십니까? 이때 저 영월의 여러분 잘 아는 청냉포에서 금부도산을 시켜가지고 사약을 내렸으나 사약을 먹지 않자 뒤에서 끈을 메어서 목을 메어 주겠다. 그리고 그 시신을 버렸는데 열흘 동안이나 아무도 수습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이야기가 야사의 정의입니다. 왕조실록에는 단종이 죽었고 단종이 죽은 데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고 라는 이야기가 일체 없습니다. 세조실록에는 실록 여러분 믿으면 안 됩니다. 실록이 다 믿을 것도 안 됩니다. 이건 싹 빠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걸 이제 가져봐서 유자강이 이 세조를 비난한 게 아니냐 이렇게 억지로 끌어붙인 이야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충성심이 넘친다 하는 게 이 충성심이 아니고 대역의 마음이다. 이런 마음을 품고 세조제에 배설을 했으니 김종진 나쁜 사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 정말로 이 말이 반복되는 거 정말로 가슴 아프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간신배가 옳지 않은 사실을 옳은 것인 양 가장을 해서 정말로 6년 전에 죽은 그 당대 사문의 종사라고 불렸던 그런 훌륭한 인물을 이렇게 모함할 수가 있다. 이렇게 모함해가지고 그것을 칭찬하는 사람도 그 제자들이죠. 전필제가 뛰어난 사람이고 충성심이 강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끌어모아가지고 4명을 목베어 죽이고 54명을 금고시키고 이렇게 한 사실이 모사왕기라. 잘못된 것이라. 그런데 그 뒤에 사람들이 전필제가 정말로 조의제문을 갖다 잘못 지은 것이냐? 아니요. 어린 아이가 이런 걸 보고 이렇게 지을 수 있다는 거. 어찌 신하로서 임금을 죽일 수 있느냐? 그 정말로 잘못된 일이다. 너무 슬프다. 당연한 기죠. 요거는 20살 무렵에 전필제가 20살 무렵에 뭐 했냐면은 전필제가 문학이 뛰어났거든요. 세종 임금이 이 세종 때입니다. 세종 임금이 그를 보고서 이 15살 때에 벌써 시험 치는데 그 제천정에 시를 지은 게 그게 유명해가지고 야, 이 사람 뛰어나다 이렇게 했는데 나이 15살 때가 뱃을 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20살이 딱 되자마자 속가에도 생원 진사시도 합격을 했는데 바로
요 이웃고래 영산 항교의 교도 책임자, 교도라고 하는 직책입니다. 이 교도라고 하는 직책을 받습니다. 예, 그때 있을 적에 자기 아버지가 보내온. 근데 영산 항교에 가서 향교 소속의 학생들은 몇 살부터인지 압니까? 16세부터 60세입니다. 항교 소속에 영산항교는 소설항교라서 정원이 30명입니다. 30명인데 이제 거기에 학생들의 가르치는 이제 책임자로 거기에 갔습니다. 거기에서 한 2년 남짓 그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집이 있는 저 항골까지 오는데 되게 집으로 올 적에 두 가지 길로 제가 보니까 두 가지 길. 하나는 무안면 쪽으로 해서 저 내진으로 해가지고 저쪽에 요 고암산 저 산을 넘어오는 길이 있고 하나는 요쪽에 저 수산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요 상남면으로 둘러가지고 이렇게 집으로 가는 두 가지 다 나와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아버지로부터 그때 저 편지를 받고 적어 놓은 겁니다. 그 내용이 도학에 대한 내용이랍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 마음은 단지 사방 한치뿐이나 온갖 사물이 항상 번갈아 공격하여 놀고 장난하며 제 몸을 게을리하면 좋은 말과 미색으로 그 마음 뒤흔들리나니 구태여 혹시라도 잡아 보존치 않으면 이 마음을 꽉 잡아 보존치 않으면 어찌 속이에 경일기 뿐이겠느냐. 마우풍이란 말이 그 말입니다. 부자께서 사물을 경계하시며 아내는 무지하지 아니하셨고 맹자는 흩어진 마음 찾으라 구방심. 하늘에 뜨는 해와 별처럼 그 교훈이 뚜렷했지. 책을 읽으며 깊은 경지까지 가야 하나니 마땅히 100배의 공을 다 기울여서 그만두려 해도 마지 못하도록 해야만. 그만두려 해도 마지 못한다 하는 논에 놓은 말입니다. 역파불능이라는 말입니다. 승행과 같은 경지에 도달하는 법, 가정의 교훈이 여기에 있어서 반드시 어린 시절부터 길러야 하나니 소자는 본디 못난 사람이라 혹 따라하며 게을러질까 염려하라네. 그리고 아버지께서 그런 말씀하셨네. 보내주신 봉합녀로 제삼여으며 어찌 나오는 감격의 눈물 어찌 없으리. 앞으로 따라잡을 날이 있으니 몸에 지녀 다니며 평생 지키리라. 감격의 눈물을 흘린다. 여러분 이 감격의 눈물을 흘린다는 말 이게 허투루 한 말인가.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감격의 눈물을 흘린다. 이 말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감격의 눈물을 저 아들한테 너 이래 해라 이런데 감격의 눈물을 흘린다. 이거는 나는 이 전필자는 결코 아까 홍기달이 묘사했다시 정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거짓말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러니까 감격의 눈물 흘린 거 사실입니다. 그러면 아버지로부터 이런 교훈을 받고서 이 말씀 왜 감격의 눈물? 아버지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에게 엄청난 큰 기대를 하고 계시구나. 성현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기대를 하고 계시는구나. 그 말씀에 너무나 감격해서 눈물을 흘린 거죠. 그 밑에 시를 보겠습니다. 이 팔쪽 밑에 단락. 어릴 때부터 소학을 배워 실천하고 젊어서 그 부친으로부터 성리학 요지를 배워 체득하였던 전필제는 그 평생 동안 인간관계의 바른 도리를 실천하고 미덕을 선양한 부신매스. 전필제가 그 부모에 대하여 기울인 지극한 요성은 이준록 한 권의 책에 나타나 있는데 그 외에도 부모님에 대한 애틋한 사랑과 정성 신문도처해 보입니다. 그런데 다음 시는 전필제의 나이 27살 때 결혼한 지 5년 만에 얻은 아들이 큰 병을 앓아 사경을 헤맬 적에 지은 것으로서 부부의 어린 자식에 대한 참담한 정경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렁그렁 내 애미 눈물이 내 목구멍과 입술에 떨어져서 심장과 뱃속 창자를 적셔 오히려 약이 되기에 족하니 내 애미가 니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 사랑의 눈물이 약이 안 되겠나. 귀신이 아둔하지 않다면 내 병이 그대로 그치리라. 눈을 부릅뜨고 구토 설사하면서 배고프다 하는 너를 내가 참아 버려놓을 수 있겠느냐. 내 품속에 빼앗아 가서 장차 어느 지경에 두려느냐. 하느님은 높고 높은 데 있으면서 어찌 요망한 병이 방자닥이 두시나. 이제 알겠네. 죽어 이별하면 부모의 사랑이 소용없으면. 얘는 몽가란 얘는 죽습니다. 죽고 그 다음에 전필제는 그 37살 무렵에 처하산 조시에게 준 시입니다. 그대는 금탄여우를 건너 야로로 향하고 나는 무게나루를 건너 먼 길을 달려가네.
강물 하나 건너 20리 멀리 바라보며 원앙새 나뉘어 날아가는 무한한 감정. 아이는 배고파 울고 말은 흉터 생겼는데 그대 홀로 험한 곳 지나 어렵게 가는 걸음. 김천의 조그만 집 그다지 멀지 않으리니 북창의 등불에 식구들 단란하게 모이겠지. 이 고령의 쌍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지금은 그 가야로라고 해가지고 그 30몇 번 국도가 지나가는데 이 고령의 쌍산에서 가야천 냇물을 건너 서쪽으로 20리를 가면 야로가 있고 야로가 있고 그 가야천 냇물을 따라 동쪽으로 40리를 놓으면 낙동강 건너 현풍으로 가는 무계나루가 있습니다. 요즘 무계동이 있지만 나루터는 없어졌습니다. 일수상만과 원앙분비 대꾸는 부부간의 이별의 정을 적절하게 표현하였고 우는 아이와 상처난 말은 어려운 여정의 안쓰러운 행색을 적실하게 나타낸 진필다운 표현입니다. 백약한 처가 혼자 어린아이를 데리고 병든 말을 몰고 가는 것이 불안하였던지 김천의 진정집에 가서 친정식구들과 단란하게 지내라고 위로하는 말 속에 진필제의 남편으로서의 정이 보여 있습니다. 이런 시는 조선조 전체를 훑어봐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39살 무렵 서울로 데려갔던 10살배기 어린아들 수군을 병든 처가 머무르고 있던 김천으로 보내면서 지은 두수의 시 가운데 한 편입니다. 10살배기 아한테 준 시입니다. 내가 돌아가면 내 병든 어미 때문이나 내가 지체함은 세임금 때문이다. 이때 성종이 처음 저기했거든요. 한 해도 저무는데 누가 서로 지켜주리. 식구들끼리 해야 될 도리는 무엇입니까? 추울 때 서로 지켜주는 건 아닙니까? 추울 때. 한 해가 바뀔 때. 그래 설날에 모인 건 아닙니까? 한 해가 보내는 건 이제 섣달 그물날 말하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우리 수세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해를 지킨다. 날씨가 차갑기에 차마 서로 헤어지지 못하겠구나. 관문과 이관마다 잠을 적게 자거라. 도적이 걸핏하면 때를 지어 다니느니라. 다시금 염려되는 건 더벅머리 어린 것이 고생스러운 먼 길을 사양하기 어려움이라. 이 마지막 구절을 잘 보십시오. 다시금 염려되는 건 더벅머리 어린 것이 방초천, 방초치한데 이제 이 더벅머리 이게 이제 머리 마지막 구절을 음미하면 아마도 이제 갓 10살의 어린 아들이 외갓집에 얹혀 있는 어머니의 병환이 심하다는 소식을 듣고 이 외갓집에 이때 하산 조시의 모친은 일찍부터 죽었습니다. 어머니 일찍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모, 처이모한테 야로 이제 얹혀 살았는데 그 아버지는 재치를 했습니다. 재치를 해가지고 재치 밑에 난 사람이 이제 매개 조이, 이처감 조신 뭐 이제 이런 행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산 조시도 그 유복한 사람이 아니라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는 재치하고 집에는 재치 그러니까 저 새어머니가 들어와 계시고 그래서 본디 저 어머니하고 생모의 그 누이 동생인 그 이제 이 곽시초에게 그 가서 야로에 있었습니다. 이모한테 가서 오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니까 아마 10살 어린 아들이 외갓집에 얹혀 있는 어머니의 병환이 심하다는 소식을 듣고 졸라서 한겨울에 서울에서 김천까지 먼 길을 주저하지 않고 나섰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 추정이. 왜 그러냐 하면 다음 시에 10살의 소학을 배우니 너는 나보다 이미 뒤졌구나 하는 말이 보입니다. 이때 아들이 나이 10살이 되었고 이제 막 소학을 읽고 배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학은 소학의 첫 편이 입교에 어머니의 태교가 실려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곧장 자식의 도리를 설명한 맹륜편의 부자진장이 나오고 부자진장의 제일 앞에 무엇이면 혼정신성이 나옵니다. 혼정신성, 아침 저녁으로 문화내라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럼 아이가 이걸 배우면서 어머니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 어머니가 아프다 그러니까 요 제일 마지막 구절이 어린 것이 먼 고생스러운 먼 길을 사양하기 어려움이다. 사양하지 못하고 가겠다. 이런 말이에요. 이 애가 스스로 자청해서 나선 거야. 이걸 보면은 전필적의 소학을 배운 아이가 그것을 곧장 실천으로 하려 했다. 이 가학으로 집안 분위기가 그렇게 되어 있었던 거죠.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시를. 전필자가 45살 때 김천 친정에 있던 처가 돌아오자 지은 시입니다. 그대는 완산의 새가 되어 아들 죽음에 곡이 그치지 않고 나는 동문호를 배워서 지난해의 우한도 거의 잊었소. 밤늦게 촛불도도 하는 이야기, 이 부부끼리 이제 밤늦게 모여서 하는 이야기겠죠. 태반이 생계를 도모하는 일, 사람 일이 장차 어찌 될지 백년 인생 참으로 하염없어라.
이 완산의 새는 완산이 있는 새가 새끼 넷을 길러 성장하다 각기 사방으로 날려보내면서 다시 되돌아지 않을 것임을 슬퍼해서 울었는데 그 소리가 마치 아버지가 죽었는데 집이 가난해서 자식을 팔아 아버지 장사를 지내면서 슬피우는 상인의 곡성과 닮았다 하는 이야기가 공자 가의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완산조라고 하는 이 슬픈 이야기가 나오는 게 화산조씨가 그랬거든요. 아들 셋을 다 잃었습니다. 뒤에 아들 셋을 얻었는데 아들 셋 그것도 다 죽고 마지막에 이제 곤이조차도 뒤에 죽습니다. 곤이 바로 밑에 있는 곤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저 전필제가 저 한골 그 안에 분죽골 그 골짜기 저 전필제 아버지 강호 선생 산소에 심효하면서 지은 시입니다. 밑에 있는 시. 곤이가 죽었을 적에는 밀양의 이 참 절묘한 경치가 있던 저 600년 전에 우리 600년 아직 안 됐지만은 450년 전에 전필제 선생이 참요 지나갔던 곳에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전필제의 유품과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살려내야 될 것이냐 도덕 윤리에 대한 확실한 신념 이것이 우리 밀양 시민들 속에 숨쉬고 있어야 되고 이것은 세계 인류 어디에도 내어서 꿀릴 것이 없고 정말로 자랑하고 세계 문화의 표준으로 삼아야 될 그러한 가치입니다. 전필제가 이야기했던 물 뿌리고 청소한 데서부터 지 부모를 공경하고 지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확대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그걸 인류를 포용하고 온갖 사물인 만물까지 포용하는 정신 제 안에서 시를 다 설명을 못 했습니다만 읽어보시면 알 겁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좀 살려나갔으면 좋겠나 살려나가야 된다. 사람이 사는 곳이면은 옛날에 중용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슬이 떨어지고 하늘이 덥고 땅이 싣고 있고 이슬이 떨어지고 해가 비치는 곳이면은 이 가치는 변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전필제 선생의 이와 같은 참 어려운 가운데 다른 사람이 비웃음을 받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나중에 그것 때문에 참혹한 화를 당했지만은 그러나 그 어른이 그 깐깐한 체구 작은 어른이 평소에 주장했던 그 생각들은 젊은 후학자들에게 그것이 신념으로 됐고 그것이 당신들이 스승이라고 스스로 1000년 만에 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했던 이 전필제의 정신 이건 우리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 못난 이야기가 전필제 선생의 이 도덕과 학문에 오히려 더 이렇게 쓸데없는 이야기를 함으로 해서 누가 되지 않았을까 걱정이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서원을 만든 사람은 태계선생입니다. 여기에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제 도학 쪽으로 그 흐름이 갈 수 있도록 했냐 모신 분이 누구냐 하면 전필제 선생을 주벽으로 하고 동쪽에는 그 오졸제 박한주 하는 분이에요. 동제 유생과 서제 원생인데 저쪽에 보교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서원의 재정을 일정하게 뒷받침해주고 저 밑에는 아마 한쪽은 장판각이고 그럴 것인데 여기는 다 갖춰져 있지는 않아요. 장판각이 있으면 요새 대학으로 말하면 출판부가 있는 것이고 추모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추원제 이건 집터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집터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겠고
바로 전필재 산소나 집에서 바로 보이게 돼 있어요. 정면으로. 그 다음에 관하에서 보면 전필재 산소와 집이 보이게 돼 있습니다. 험한데 산이 크고 넓은 평지 위에 우뚝 솟아 있습니다. 그래서 꼭 뭐냐면 느낌이 뒷산 가듯한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저쪽에 남명 쪽에 들어가면 운문산이 바로 자기 뒷산입니다. 거기서 보게 되면 앞에 나무가 다 쳐져 있으면 저기 보이는 저 제약산을 기준으로 한 영남 알프스를 경계로 이 안쪽이 곧 이 정자의 주인의 소유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정원의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나고 강이 있기 때문에 여기 한번 멈춰야 돼요. 이동 멈춰야 되고 당연히 여기 평촌 아닙니까 이게? 예. 저게 마산항입니다. 말 그대로 말. 저건 마산항이라고 전필재가 써놨어요. 마산항이 요새 마산항이 아니에요. 막상 오늘 이렇게 다녀보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참 유익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아버지와 함께하는 프로그램, 자녀와 함께하는 프로그램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당당해서 운영해보니까 좀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